그리고 여기서 좀 포커싱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한시예요. 한시고요. 근데 이 한시가 조선 후기 한시예요. 근데 이 조선 후기가 들어가면요. 기본적으로 현실 비판적인 이미지가 강해져요. 네, 이 교시 딱 시작했어요. 네, 현실 하나가 지금 문학 프린트 33페이지 풀려고 하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 어떤 이미지가 되게 세지냐면 현실 비판 되게 세져요. 그러니까 사설 시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저번에 했었던 동상 탈춤 이런 것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양반에 대한 풍자가 등장하는 거죠. 집권자들에 대한 풍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때 좀 깨어있는 양반들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반영이 되고요? 실학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유교가 더 이상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새끼들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박지원, 그 다음에 적약용 요 라인들의 이미지들을 여러분들 만드실 필요가 있어서 요 12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시니까 누가 썼겠어? 한문으로 쓴단 말이야. 한문으로. 그런데 이런저런 얘들 양반들이 쓰고요. 조선 후기의 양반들이 이 현실 비판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 그냥 두 개 보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나 아니면 좀 같은 결로 등장하는 작품 몇 개만 소개시켜드리면 오늘의 고전 시간은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얼른 한번 풀어보시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네, 33페이지 고전 시가 11입니다. 습수요와 상민이죠. 33페이지 중간 거. 사이드 거 말고 중간 거로. 중간 번호. 중간에 넘버링 마킹 해줬잖아요. 33페이지. 어려운 얘기야? 이 자식아? 순수한 72페이지. 또 오늘만 보면 끝납니다. 그냥 오늘 보시고 수능까지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됐을까? 좀 더 줘야 될까? 혹시 내가 더 필요하다 시간이? 괜찮아? 봅시다. 자, 작품 자체는 어차피 한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이달의 습수요부터 보죠. 그래서 내용은 우리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해설되어 있는 걸로 같이 볼까요?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1번. 그래서 길라잡이부터 이제 잡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돼요. 가장 첫 페이지. 농민에 대한 탐관오리의 수탈이 극심한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한시입니다. 벼 이삭을 한 톨도 남김없이 모조리 거두어 바칠 정도로 극심한 수탈의 상황을 어린애들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 작품의 주제의식도 되게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인상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인용이에요. 여러분들 문학작품에서 인용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까요? 사실감과 현장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적인 변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되게 사실감과 현장감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 전부예요.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보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 애들의 말이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지금 화자는 누굴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이삭 줍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 줍기는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벼를 이렇게 베도 중간중간에 이삭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줍는 건 되게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식량이 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부모님한테 갖다 주거나 배고픔을 달래는 데 쓰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이 소쿠리가 차요 안 차요? 안 찬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차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였으면 대충대충 뱄을 텐데도 싸그리 싹싹 된 이유가 뭐다? 세금이 너무 빡셌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올해는 벼 베는 이 솜씨가 하도 좋아. 진짜일까?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조금 비꼬는 말이에요. 이게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봐봐, 이유가 매년 이 잘리시던 분이 이제 득도를 하신 거야. 생활의 달인이 된 거지. 생활의 달인이 돼서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원인이야? 아니야. 그 다음 줄. 한 톨도 남김없이 누구에다? 관창에다가 바쳤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창은 수탈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세금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고,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의 이삭줍기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아이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결과가 이행이고요, 원인이 사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원인이 나온다. 이 정도의 전개 방식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인용이랑 사실적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산민. 이게 옛날에 그 공자 유교 경전에 진짜 유명한 그게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이제 정말 유명, 요즘 그런 거 있잖아.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인용구, 이런 구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혹독한 정치는 산의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당시 약간 좌우명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일화를 바탕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좌우명을 바탕으로. 길라잡이 한번 읽고 가죠. 외딴 산속에서 살아가는 농민을 소재로 당시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인해 외롭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웃도 없고 외로운 두려운 산골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서운 고을 관리들의 수탈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은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시 관리인에 대한 수탈과 행포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까? 연민 정도는 좀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달의 습수요 같은 경우도 어떨까요? 이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있을까 없을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소재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백성들한테 연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연민은 두 작품을 관통하는 감정 소재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죠.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말을 탄다는 건 그 당시에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이리 오너라 그랬겠죠.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는 나그네를 위하여 밥상을 내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뭔가 못나서 산골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어른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기 들고 상해 갔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서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 가난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뭐예요? 이 아내의 말을 뭐 하는 거야? 인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두 작품의 공통점은 인용, 사실성, 현장감 되시겠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는구나. 숲속에서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산속생활 뭐예요?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위험함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가련할 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그래서 가련할 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점은 뭐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것이요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자 공간감 나오죠. 평지와 이 산골짜기. 여러분들이 조금 고전 공부가 되어 있으면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을 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내가 청산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물 아래 내 논밭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탐가놀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청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지는 원래 긍정이죠. 원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야. 하지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죠. 뭐 때문에? 탐가놀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골짜기는 원래 부정이에요. 하지만 상대적 긍정이 됩니다. 왜? 현실 도피적 공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 포인트를 물어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은 긍정이자 부정인 거야. 둘 다 소재가. 원래는 어디 있고 싶어? 저기 평지. 하지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죠? 나는 원래 그렇고 지금 어디 있어? 산골. 원래는 부정이지만 지금 뭐예요? 긍정. 왜? 현실 도피적 공간이니까.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무 평지. 가려 해도 고을 관리들이 겁이 난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 이유가 등장하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뭐라고 부르게? 이 탐관원들의 횡포를 보여주는 사자성어를 뭐라고 불러요? 가렴주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정도 사자성어는 챙겨두시고요. 내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됐죠? 끝이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4페이지 잠깐 볼까요? 4페이지. 그래서 같은 결의 작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4페이지 보시면 5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5번. 이재현의 사리화라는 작품이 있죠.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고 맸는데 밭의 벼며기장을 다 없애나니. 자 여기서 참새 동그라미 치시고요. 늙은 호라비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참새는 탐관오리, 늙은 호라비는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탐진초녀가 있네요. 이 작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내신범에 들어가신다면 얘네들 되게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옆에 누가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약용 아저씨 등장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한테 수능 문제를 여기서 내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얘가 등장할 거고 다는 이 사람 아저씨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탐진초녀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이 작품은 사실 도치법 때문에 좀 배우는 작품이거든요. 이 삼행과 사행이 바뀌어져야 돼요. 도치법을 좀 눈여겨두시고요. 자 여기서의 무명은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바치는 것까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 무명, 이 옷감,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도움대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것도 포인트예요. 그냥 나라에만 바치면 되잖아. 한 번만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내고 있어요?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도 바쳐야 되고요? 나라에도 바쳐야 되는 거야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얘만 내면 되는데
얘도 뺏어가고 얘도 뺏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가혹한 수탈인 거야. 이게 법적으로 2%만 내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2%는 나라에 내고 1%는 사또한테 내고 1%는 뭐야? 이방한테 내고 1%는 황조한테 내고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자, 가혹한 수탈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세곡선. 그래서 그 이유가 이거 역시도 뭐다? 세금 때문이다. 그다음 고시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용 아저씨가 똑같은데 여기서도 뭘 찾을 필요가 있어요? 양반, 수탈하는 양반들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상징물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끝입니다.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솜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새처럼 가냘프기만 해서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어디 체크하시면 됩니까? 연잎과 행체가 바로 탐관오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못 속에 살면서 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그래서 물론 이게 이 부평초가 자신을 의미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관직 친구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간신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백성과 양반의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겨보실까요? 8페이지. 3번 볼까요? 3번. 2번도 보자. 2번. 2번에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 5번은 앞에서 했군요.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참새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3번 볼게요. 얘도 고시입니다. 얘도 적용 아저씨가 쓴 건데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고. 이 작품 뭐 했어요? 인용했다라는 거 동일해요. 마지막 줄 보시면 제비는 뭐고요? 백성이고요. 여기서 황새와 뱀은 누가 되겠습니까? 탐관오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고 있어요? 8페이지. 우리 항상 큰 넘버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8페이지에 3번 봤어요? 4번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두꺼비 파리를 물고 똥 위에 앉아. 우리 두꺼비 탐관오리고요. 파리는 백성이고요. 그죠?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우리 뭐 외세라든지 이 감시관 이런 애들이 오니까 가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내리다가 똥 위에 빠졌구나. 야, 나이니까 날랜 나이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서 두꺼비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양반들을 상징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거 뭐 3학년 1학년 때 배웠는데 3학년 때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인칭 얘기가 나와요. 이게 1, 2행은 3인칭이야. 근데 마지막 행은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나로 바뀌거든요. 그런 인칭적인 얘기랑도 연결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탐관오리 결이구나. 요 정도로 묶어주시면 벌써 한 대여섯 개 문 거예요. 하지만 패턴은 어때요? 다 유사하구나. 이런 뉘앙스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이번엔 어려운 거 볼게요.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오늘 들으시면 끝인데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정답률이 진짜 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여러분들 낯설어서 그래. 고전 소설 3으로 가봅시다. 페이지 야 문제는 체크하고 가야지. 문제 답은 보고 가야지. 33페이지 에서 1번 1번의 답은 5번이었죠? 결국은 포인트가 뭐였다? 인용. 둘 다 인용을 통해서 현실감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32페이지 2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기억과 니은 모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인물이 결핍을 느끼게 된다. 저기에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그죠?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싶지만 채우지 못하는. 다 이유가 뭐다? 양반 놈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3번 정말 말도 안 되는 글감들 있죠. 5번에 횡포에 맞서서 대응하는 백성들의 의지적 태도 이런 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수탈을 당하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니까 능동적인 이미지로 문제를 내는 건 가장 기본적인 툴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걸로 고전 시가를 볼 텐데, 고전 소설을 볼 텐데, 야, 문제 풀고 볼까? 보고 볼까? 어려우니까 좀 설명하고 볼까요? 앞으로 갑시다. 네, 설명하고 보죠. 얘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감이나 아니면 그 바탕 같은 거를 풀 때도 맨날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오늘 좀 잘 듣고 한번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어디로 가면 되냐? 네, 26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번호 26페이지. 네, 오늘의 고전 소설.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멘탈을 위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 어디에? 사설 모의고사에 진짜 매달 나와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계속 보게 될 텐데 얘가 가전체문학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가전체문학 때문에 배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설이 아닌가 그 이야기에서 얘를 거쳐서 고전 소설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작품들이에요. 이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뭐예요 이게? 전기적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들이 많죠. 근데 이 작품은 가짜가 가짜입니다. 가짜 전기 이야기예요. 가짜 전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전기는 전기인데 가짜 인물의 전기라서 이 가짜가 무슨 의미냐면 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물건, 그다음에 자연물 들을 마치 뭐를 해서 의인화를 해서 마치 진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했느냐?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비판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소설이라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되게 기발하고 재밌기는 해요. 하지만 새로운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술을 인간처럼 만들고요. 그다음에 돈을 인간처럼 만들고요. 꽃을 인간처럼 말하는데 이 돈이나 술이나의 특징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글감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금주령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술을 애들이 너무 많이 처먹고 같은 게 먹을 쌀도 없는데 이게 술이라는 게 되게 사치스러운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밥을 지으면 엄청나게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술을 만들면 이만큼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소설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임금이 이 신하를 배척하였다.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기반으로 변주를 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좀 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고전 소설을 만드는 기본적인 시작점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작품이 국선생정인데 여러분들 작년에 무슨 작품이 있었냐면 국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조금 이야기하고 갈게요. 왜? 이 문제 3번에 얘랑 비교하는 글감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 국선승정이 이 국순전 다음에 얘 얘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와요.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얘는 이 술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야 아니야 술도 뭐야?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 라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글감들은 이거고 이제 가볍게 이 얘기만 조금 드리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이 가전체 문학의 형식적 특징을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야. 얘의 구조는요.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얘의 가계에서 시작해요. 가계. 이 가계도할제 가계입니다. 얘가 처음에 쌀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보리라는 어머니를 만나서 자식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또 이제 술을 만드는 무언가와 여자와 만나서 또 새로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낳고 그러니까 술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는 탁주, 그 다음에는 고량주, 그 다음에 양주, 그 다음 맥주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양상들을 마치 뭐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가계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계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가 등장하냐면 행적이 등장합니다. 행적.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3번에 평가가 나와요. 여기 항상 사신이 등장합니다. 사신. 즉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신이 말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평가가 딱 때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나빴다. 이러한 점에서 뭐 했다? 좋았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가전체 문학의 전형성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조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딨니? 어딨니? 여기 있니? 이거는 비문학. 이거는 습수유. 내꺼. 잠깐만. 여기 있다. 또 그냥 국순전 나오면 얼마나 좋아. 맨날 작품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이제 논문 읽어오고 전문 읽어오고 여러분들 댄동험이 하는 저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그걸 하는 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도 빼야 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임춘의 국순전부터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얘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가계도 도리에서 뭐가 나오고 하는데 이 작품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가 임금님의 사랑을 받아요. 임금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옆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선비라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되게 충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술이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기분이 좋고 이제 일을 할까 유흥에 빠질까? 유흥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술을 가까이 해가지고 향락에 빠지는 것을 마치 이 술이 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힘들게 하는 간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속성을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소송이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돈을. 왜? 물장사. 술을 도는 데는 뭐예요? 돈이 많이 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야? 서로 즐거워요. 그래서 인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사람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임금님을 망하게 해서 얘가 어떻게 돼? 부정적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가 어떻게 된다면 예전에 금주령 때 얘네들을 조졌어야 됐는데 결국은 조지지 못해서 마지막 후대까지 한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되게 부정적인, 술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후에 이 국선진정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야, 그 정도로 평가하기 좀 그래 라고 하면서 쓴 게 바로 이 국선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페이지 볼게요. 자, 처음에 뭐가 등장해야 돼? 뭐로 등장해야 돼? 가계가 드러나야 돼요. 가계. 그래서 국성의 자는 중지이니, 그래서 이름이 있고 자, 별명이죠. 중지. 그래서 주천군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과 어디서 사는지 나오고요.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은 바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었다. 자, 서막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글감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어지간하면 얘네들은요 실존 의문이에요. 이 술과 관련된 전설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그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뭐라고 적혀 있어? 중인국 주위나라의 애주가. 그러니까 애주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요? 사실감 부여.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그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도 붙여준 것이었다. 먼 조상은 본시 온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국선생, 이 국성이라는 사람이 먼 조상이 누구라는 거야? 온. 이게 따뜻할 온자거든요. 그래서 술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된다는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애써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의 생활을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는 그를 바로잡아 돌아왔던 까닭에 그 자손 가운데서는 정나라에 퍼져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 실제로 이 술의 이동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동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조부에 관해서는 사관이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조부인 모가 주천 땅으로 옮김으로써, 그래서 이 모가 보리모자예요. 보리모. 가게도의 모. 그래서 이 주재료가 되는 모가 이 사람의 이 조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옮김으로 해서 한 집안을 이루었을 때 드디어 주천군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인 차에 와서, 이 차자가요 술을 의미하는 차입니다. 이 티가 아니라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먼 조상 할아버지, 아빠 아들. 뭘 드러내고 있어요? 가계도에서 시작하고 있다.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가계도구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신 때는 할아버지 아빠 이름 바꿔서 내기도 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읽어보면서 이제 대응해야 되고. 그죠? 그죠? 그 다음. 그리고 아버지 차에 와서 비로소 벼슬 하여 평원 도구가 되고 농사의 행정을 맡은 귀족인 곡씨 딸을 아내로 삼아서 성을 낳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곡씨, 이 차와 누가 결혼을 합니까? 곡식의 곡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나서 이 국성이라는 아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밌는 표현은 평원 독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차가 벼슬을 얻었는데 평원 독구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들은 아니에요. 아마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면 알려는 줄 거예요. 근데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아야지. 해석 보면 명치 뒤에 더불어서 숨이 막히는, 그래서 좋지 않는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평원 도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은 질이 낮은 술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낮은 벼슬을 갖게 되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봐봐. 점점 좋은 술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까? 점점 높은 벼슬을 얻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차와 어머니 곡식, 즉 곡식으로 술이 빚어졌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의인법을 베이스로 시작하고 가계를 그려내고 있다까지가 이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은 아이 때부터 벌써 깊숙한 궁량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서술자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손님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 성을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 역시도 에피소드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1화를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아이 마음 쓰는 그릇이 넘쳐남이 꼭 일반구비 파도와 같아서 맑힐래야 더 맑아질 것이 없고 뒤흔들어도 흐려짐이 없으니 그대와 얘기함이 이 예의 성과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리. 자, 미친 표현이에요. 왜?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네 아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맑다라는 표현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는데 얘는 낮은 술, 즉 탁주예요. 탁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막걸리가 되게 고급화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술을 막 비우면은 막걸리였어요. 그러니까 막 만들었을 때 이미지가 막걸리 술이었고 점점 좋은 술로 가는 게 이제 소주, 증류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술에서 맑은 술로 변해요. 더 좋은 술, 더 증류를 잘 하면. 그래서 아빠는 탁한 술이고 아들은 무슨 술이에요? 맑은 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셨을 때 뭐가 더 즐거워? 맑은 술이 더 즐겁다. 이런 것들을 너랑 노는 것보다 애랑 노는 게 더 좋아 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1화와 그 다음 장성하게 되자 중산 땅의 유영, 심양 땅의 도짐과 더불어 버타였다. 자, 유영, 심양 등장했죠. 이 친구들 유영, 심양 이렇게 등장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얘들도 전부 다 무슨 인물이겠어? 실제 술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것만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어느 땐가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이 사람을 못 보면 속되고 째째함이 슬며t 고개를 든단 말이야. 그래서 매일 만나 세월을 보내는데 필요함을 잊은 채 문득 마음이 황홀해서 돌아오고는 하였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뭐야?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마시면 호탕해지고 삶이 즐거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긍정적이죠. 고을에서 조구연,
호출으로 불렀지만 미처 나아가기도 전에 청주종사로 호출받았고 공경들이 번갈아 천거의 말을 들으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공거해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벼슬길에 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조구연이었어요. 이 사람의 과정은 첫 번째 조구연이라는 벼슬이 있습니다. 이게 술 거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쌀을 이렇게 발효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막 이렇게 건더기가 묻어요. 누룩 같은 것들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조구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벼슬 이름으로 그냥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요. 막술이었죠. 근데 이게 발전을 해서 뭐가 됩니까? 조구연에서 청주종사 이렇게 되는데 뜻을 보니까 뭐예요? 이 배꼽밑까지 시원하게 잘 넘어가는 술. 너무 깨끗해서 한 번 마시잖아? 배꼽까지 가는 거야. 근데 맑은 술이니까 더 높은 벼슬을 갖고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뭐예요? 임금님 술 한번 드셔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부릅니까? 임금님이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에 나아가게 되는 그 서술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그 다음 이윽고 불러보았는데 임금은 그윽히 눈여겨보더니 이 사람이 주천의 국생이란 말인가? 짐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어온 지도 오래로다 하고 반깁니다. 이보다 좀 더 앞서 태사가, 이 태사는요 나라에서 그 별자리, 운명을 점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기성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술의 별이 있었거든요. 그 별이 크게 빛을 발합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아베였는데 얼마 안 돼서 성이 도착한 것이고 황제 또한 이 일로 더욱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벼슬을 내려 주객 낭중으로 삼더니 이윽고 국자 제주로 돌려 예의사를 겸하게 했습니다. 주객 낭중, 국자 제주, 예의사 전부 다 뭐예요?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벼슬이 만들어졌어? 손님이 왔을 때 뭘 내세요? 술을 내고요. 그리고 술을 내면서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예의범절에 갖춰서 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유교 사회의 끝판왕, 사실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살았어. 자손들한테 제사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유교 사회에서는. 그 중요한 제사상에 가장 올라가는 게 뭐예요? 바로 술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술의 이미지들을 다 벼슬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널리 조정에 모인 잔치며 종묘 앞에 음식 진상과 작헌례 등을 도받게 된 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취지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임금이 그릇감이라고 여기고 일약 발탁하여 후설의 직임이다. 즉 중책을 맡은 재상. 그러니까 임금님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옆에서 다이렉트로 직언할 수 있는 자리. 엄청난 벼슬이죠. 그 벼슬을 두고 높은 예의로서 대접했던 것이니 성이 입건하여 뵐 때마다 기마를 부린 채로 전에 오르게 하는가 반면에 국선생이라 하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최고 대우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왕께서 이렇게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건 임금님의 스승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임금님이 뭔가 얘기를 국사를 논할 때 조언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님이 마음이 언짢음에도 있다가 성이 들어와서 뵙게 되면 큰 우스고밋이 피어나니 무릇 그 총애를 입은 모두 이런 식이었다. 성풍이 너그럽고 편안하여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으며 임금과 조금도 거슬려 보는 일이 없었고 이로써 청에는 더욱더 귀중해져서 임금을 따라 잔치의 논임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래서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승승장구하는 벼슬길 임금님의 총애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뭘 좋아했다? 술을 너무 좋아하셨다. 정도로 정돈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이 아들인, 문제는 여기서부터 부정성이 좀 나와요. 아들인 곡과 포, 여기 아비가 누리는 총애를 믿고 횡포가 자심하더니 중서령으로 있던 모영이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여쭈었다. 곡, 포 여기 나와요. 이 국성이 아들을 낳는데 곡, 포, 영인데 얘네들도 전부 다 탁한 술을 상징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술에서 뭐가 나와버려요? 탁한 술이 나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 아들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들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자꾸 횡포를 부리니까 옆에 있던 재밌어요. 붓이. 붓을 의인화해서 털모자를 써서 이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붓이 상소문을 씁니다. 이 새끼들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가진 놈들 다 지워야 됩니다. 라고 하더니 괴임을 받는 신하가 총애를 너무 남용한 천하를 걱정하는 바인데 이제 국성이 얼마 안 되는 재간을 가지고 요행을 얻어 조정의 관등에 올라 지위가 삼품에 나란히 서서 깊숙이 숨어있는 도적을 안으로 불러 이르고 남의 몸과 명예를 손상시키기를 즐기옵니다. 까닭에 만인이 아우성치고 골치를 안으며 괴로워하니 이야말로 나라를 고쳐주는 충신이 아니라 실상은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적이겠나이다. 성의 세 아들이 제 아비가 받는 총애를 믿고 기댄 나머지 횡포가 방자하여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치는 바가 되오니 청하온대 폐하께서는 한꺼번에 죽음을 내리시어 무사람의 원망의 입을 막으소서. 자, 본질적으로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뭐의 느낌이었어요? 같이 먹는 거야, 같이. 그래서 뭐가 문제냐? 술을 먹으면 뭐예요? 건강이 악화되고, 그죠? 실제로 병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일보다 자꾸 여기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지점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냐면 이러한 글이 상주가 되자 아들 곡 등의 그달로 자 밑줄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성은 죄를 입고 밀려난 서인 평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뭐 상징하는 걸까요? 금주령을 상징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총애를 받는 신하도 어떻게 된다? 한 방에 가버리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치이자 또한 치이자 또한 진작부터 성을 좋아하던 까닭에 그 역시 스스로 수레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치이자가요 술 항아리 의인법을 해서 더 이상 술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치이자가 골계를 잘해 임금의 사랑을 받고 국성과는 서로 거칠하여 임금이 출입할 때 임금의 속거에 의탁하고는 했습니다. 치이자가 한 번은 피곤하여 누워있는데 성이 장난삼아 자네의 배가 아무리 불룩하니 크다지만 속이 텅텅 비어있으니 무슨 소용있으리.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대상물의 외양 그리고 속성들에 대한 특성들을 살려서 글을 쓴다라는 거야. 배가 불뚝하다라는 건 술 항아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인 거고요. 우리 임금님께서 어디 나가실 때마다 뭘 갖고 갔다라는 거야? 술 항아리를 갖고 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대답인즉 자네와 같은 따위 수백 명쯤이나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지 하였는데 그 서로 우스개로 장난함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이 뱃속에 술이 담는 것도 상징화하고 있고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이죠. 성이 벼슬을 벗고 나니 제고을과 격고을 사이에 도적이 내로 일어나 임금님을 토벌하려고 했으니 자 도적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도적이 바로 뭡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금주령을 내니까 사람들이 원망이나 그런 반발심이 엄청나게 세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금님이 토벌하려고 했으나 그 일을 제대로 맡을 만한 적당한 인물이 쉽지 않았기에 다시금 성을 기용하여 원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이 다시 강택되었고요. 성이 군기를 엄숙하게 유지시킨 채 병종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의 물길을 타서 단 한 판의 싸움을 쳐 없애버리고 장락판을 세운 후에 돌아오니 황제는 그 공로로 상동부에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퍼먹이면서 이 근심을 씻어내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상소를 올려 은퇴를 요청했죠. 신은 원래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어려서 빈천하여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우연히 성군을 만나 배웠는 바 허심탄회하게 날달리 절 받아주시어 신체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강호와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넓은 세상에 내놓은 조업이야 약간 있다고는 하지만 나라의 체면에 윤기를 더함이 없사오매 전에 삼기지 못한 탓에 향리에서 물러나 편히 있을 적에도 비록 얇은 이슬 부족한 능력이 다하고자 떨구려고 들이운 중에 요행으로 남은 방울 충성심이 남아있어 감히 해와 달이 광명을 기뻐하고 다시금 초파리가 낀 묵은 뚜껑을 열어 젖히었던 것이옵니다. 즉 나는 다 끝났는데 내 모든 것들은 다 비웠는데 임금님께서 해와 달 빛을 나한테 보여주셔서 내가 잠깐 속세에 나갔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다 이미 나는 능력을 다 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게. 그래서 또한 그릇이 차게 되면 엎질러짐은 사물의 떳떳한 이치입니다. 이제 신이 목이 타고 소피가 잦은 병에 걸려서 실제로 여러분들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오줌을 누러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고 목숨이 뜬 거품만 행가해가니 바라옵건대 승낙해서 말씀 한 차례로 물러나 여생을 보전케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황제는 남달리 배선하심은 이를 윤허치 아니하고 이런 거 팩트체크 때문에 의미가 있겠죠. 바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궁중의 사신을 파견해 송계, 창포 등의 약재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병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성이 거듭 굳이 사직할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임금도 더할 수 없어서 허락하게 되니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면서 천수를 마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영역이에요? 행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처음에 임금님의 총애를 받다가 뭐예요? 그 붓대 이 모형의 그런 탄핵을 받고요.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도적들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거를 해결해가지고 높은 벼슬에 오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내는 그 과정들을 이 행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 대사, 이 A에 해당하는 이 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고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지. 술도 어떻게 하면 경계해서 잘 마시면 좋다. 이런 메시지들도 이제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럼 뒤쪽도 봐야겠죠. 우리 어디를 봐야 돼? 여기 나오지 않았던 평가 부분을 봐야 되죠. 몇 줄 안 돼. 5줄밖에 안 돼. 잠깐 넘겨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내가 드린 두 장만 넘기시면 될걸요? (31페이지) 31페이지의 마지막 31페이지 마지막 생략된 부분의 내용 보겠습니다. 그 아우는 현이다. 현은 즉 각주다. 그는 벼슬이 2000석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익 두왕 남이다. 익은 색주, 두는 두왕주, 아는 막걸리, 남은 과주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즉 이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나. 즉 술도 처음에 이제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일주도 만들어지고 뭐 요즘은 아이셔 맛도 있고요. 메론나 맛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양상들을 이제 확인해줬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별 5개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겠죠? 사신은 말했다. 국신은 원래도 대대로 농가 사람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투근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항상 이럴 때 뭐 해야 된다?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자 마지막 밑줄 하지만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게 없다. 그는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는 만절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했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라고 말을 한 말이 있는데 성이 거기에 가깝다고 했다. 즉 자기가 있을 곳을 정확하게 캐치한다. 자기가 있을 바를 안다. 적절하게 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보기에 국순전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걔는 뭐라고요?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 옆에 30페이지의 그 부분이 거기거든요. 5번 봐봐. 순이 권세를 얻자마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되 종모의 제사를 받드는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똑같죠?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똑같아. 이후로 임금은 밑줄이에요. 곤들의 맘들에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이게 간신 그 자체죠.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한 줄을 몰랐고요.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했죠. 하지만 임금은 매일 그를 감싸고 도왔습니다. 또한 수는 또 돈을 거두어 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을 그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라고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은 돈을 좋아합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이 사람의 무슨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속물성. 그리고 간신적인 면모들을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평가도 어떻게 되겠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새끼들을 처음에 금주령했을 때 없앴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고 살려줘가지고 아직까지 해악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이 국순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포커싱을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살짝 풀어볼까요? 마지막 장이네요. 우리 43페이지 맨 마지막 장. 근데 마지막 장이 없어졌어 3번이. 그래서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1번, 2번 풀고 계세요? 이것도 조금 나눠줘. 이렇게 있나요? 이거 한번. 이거 또? 이거는 팩트 체크라서 그 앞에 있는 가계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푸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작품 자체가 내용을 알면 쉬운데 아무것도 노베이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이라서요. 보기에 좀 박아두세요. 그냥 OX 문제,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다 모른다의 문제. 빨리 찍어. 제란 말이야. 빨리 찍어. 볼까요? 우리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었죠. 하나하나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겠지만 5번이겠죠. 결국은 국성에 붙이는 평원도구의 벼슬을 맞고 복시의 딸과 결혼하여 성을 낳았다.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다? 가계도의 파악에 대해서 조금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번의 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총회는 더욱 귀중해져서 임금님에 따라 잔치노님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승장구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 다음에 A가 삽입이 되었죠. 흥을 돋구기 위한 술도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뭐가 생긴다? 말썽이 생긴다.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글의 주제의식 중에 하나. 그리고 3번. 3번이 사실 좀 의미가 있을 텐데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뭐 남았어? 평가 남은 거야. 평가 여러분들. 이제 중간은 나왔잖아. 그럼 뭐만 남은 거야? 평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보기에서는 윗글과 달리 주인공이 재물을 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주인공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윗글은 회복하지. 다시 도적들을 해치면서. 근데 여기서 마지막 보시면 어때요? 그냥 물러나게 됩니다. 쪽팔린 상태에서. 이게 중략 뒤쪽이거든요. 일찍이 이전에 들어가 임금의 앞에서 마주대고 말할 때 손이 본 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으므로 우리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자잖아. 입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부정부패 혹은 이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 이런 걸로 이제 물러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잔치나 제사에 참여했다. 이 앞부분에서 동일했죠. 그리고 4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임금의 총애와 권력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얘는 부정이었고 보기는 이 원문은 되게 잘했다. 이런 것들의 사신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5번 봅시다. 윗글과 보기 모두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윗글은 맞지. 우리 모 아저씨, 우리 그 붓 아저씨가 조졌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가 임금님 말을 듣고 스스로 갔다 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모두라는 답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신하의 탄핵이 아니라 임금님의 말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런 이미지로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과제 역시도 뭐겠습니까? 이 국순정, 국선생정 요 결들을 묶어서 드리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풀어보시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 하는 과제 중에 하나니까 잘 정돈해 보시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문학 보도록 하시죠.